네, 이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얘기해야 되죠? 네, 여기도 좀못 들어봤어요, 제가. 녹화를.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저희 II 쪽에 강의자로 와주신 세종대학교 반도체공학과의 윤영호 교수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영호 교수님은 2009년에서 2013년 고려대학교 전자과에서 학사를 하시고 2014년부터 15년, 18년 8월까지 카이스트 전자정보공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셨습니다. 워낙 모시기 힘든 패키징계에서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 김정호 교수님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1년간 카이스트 전자정보기술연구소에서 1년간 포스터를 하시고 바로 일본에 임용이 되셔서 2019년 7월부터 나이트에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일을 하시다가 2023년 세종대로 귀국하셔서 지금은 세종대에서 교무처장 보직도 맡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면에서 봉사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신호전력 무결성 및 EMC를 고려한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저희 박수로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영호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은 이렇게 좀 거창하겠지만 깊은 내용은 하진 않을 겁니다. 트렌드 위주 제가 했던 연구 좀 보여드리고 데모 영상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 소개받았고요. 일본 잘 안 가는 일본에서 저다가 4년 가까이 나왔고 보신 것처럼 제가 부임 첫날이 휴기를 타신 날이어가지고 한일 관계가 어렵고 6개월 뒤에 코로나 터져서 난리 나고 못 살겠다 이러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저희 동네 아베 총리께서 피살당하셨죠. 그래서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다양한 걸 경험하고 온 것 같고요. 활발하게 좀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준 활동부터 시작해서 저희 IEEE 뭐 임팩트 패턴도 높진 않지만 저희 분야에서 유명한 피싱 저널 운 좋게 어린 나이부터 에디터가 돼가지고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세종대 와가지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대학원생 한 여러 명 정도 진학을 해가지고 같이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이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런 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패키징 처음 나왔을 때부터 했었고 인터포저 브릿지 등 다양한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철학이 너무 어드밴스드한 것만 하면은 좀 그렇지 않냐. 저는 항상 좀 인더스트리랑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실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메모리도 만들고 있고 서비스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런 HDMI 표준 이런 쪽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설계 자동화, 패키지기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일본에 갔을 때는 이제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릴 보안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패키징이랑 전자파가 보안이랑 관련이 있지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따 같이 한번 데모 위주로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축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패키지 내부에서도 이런 쪽을 하고 있고 전자set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요즘 반도체 패키징이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업계 트렌드 말씀드리겠고요. 유리 패키지 개발했던 거 보여드리고 실제 디자인했던 시스템 설계했던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데모 위주 그리고 시각화되는 결과 위주로 하드웨어 보안 좀 보여드리고 약간 메시지를 드리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1초당 아주 큰 연상량을 요구하는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 대역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드라이빙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AI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디스플레이 그런 게 있겠죠. 자, 근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대역폭 이러면 다들 익숙하실 텐데 대역폭 정의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묘하죠, 그래서 저는 대역폭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 10의 개수 곱하기 정렬 신호선의 개수 곱하기 그리고 이제 전송 속도, 정송 속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의 법칙이 다 아시겠지만 이거부터 갈게요. 무의 법칙이 이제 2년마다 반도체 개수가 이제 늘어난다. 게이트 사이즈가 반씩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이제 28나노 시대가 왔고 이때부터 조금 그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소형화 왜 해야 되는 거죠? 다들 아세요. 다들 이게 소형화가 되고 있는 건 아시는데 은근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을 명확하게 못하시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그 장점이 있겠지만 트랜지스터를 소형화할 때 최고 장점은 저는 이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PVI 공식은 다들 아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V와 I 이 둘 중 하나를 줄여야지만 파워 컨섬션이 줄어들 겁니다. 이때 저는 설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전류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류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한 반도체 회로의 퍼포먼스를 줄인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소비 볼테이지를 줄여야겠죠. 그러면 이 볼테이지와 관련된 수많은 수식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인덕턴스 곱하기 무언가 전류와 관련된 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는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V를 줄이려면 L을 줄여야겠죠. 인덕턴스를 줄인다. 이 말은 무엇이냐? 소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의 법칙이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랜지스터를 소형화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볼테이지가 줄어들게 되고 볼테이지가 줄어들게 되면 구동 볼테이지가 줄어들게 되면은 전력 소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회사들이 경쟁을 해왔고요. 하지만 이제 트랜지스터를 줄일 수 없는 시대가 왔지만 우리는 더 빠른 반도체 그리고 소비 전력이 적은 반도체를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이 이제 제시되었죠. 뭐 2D 매테리얼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이 패키징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패키징가에 오랫동안 패키징을 해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천재같았어요. 패키징 그거 대충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거 그냥 기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랜지스터 소형화가 힘들어진다면은 시스템 소형화를 가야 되거든요. 시스템 소형화를 가장 쉽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패키징 기술입니다. 패키징 기술은 이제 위로 쌓고 옆으로 작게 붙이고 이런 기술들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은 HBM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위로 3차원으로 쌓고 있죠. 그래서 저는 패키징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 인터커넥팅하는, 인테그레이션하는 모든 기술이라고 합니다. 단서가 달려요. In a single substrate. 하나의 기판에 이렇게 다 붙이는 기술을 패키징 기술이라고 말하고요. 그때 또 단서가 됩니다. Without compromising performance of each device. 소형화, 가까이 붙이는 인테그레이션하는 기술인데 절대 성능 저하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성능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10,000원 지하철에 타면 못 뛰어다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반도체 소자들도 이런 디바이스들도 가깝게 붙여놓고 덴스하게 붙여놓으면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붙이는 모든 기술을 구현하려면요, 당연히 설계도 중요하고 재료죠.
공정 중요하고 열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멀티피직스 분야가 우리 패키징입니다. 보신 것처럼 모바일 시대에는 다음과 같이 패키지 위에 패키지가 올라가는 POP 형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젠슨왕이 딱 이렇게 들고 나온 시점부터는 인터포저라는 작은 그 미세 공정이 발전한 패키지 위에 GPU와 HBM이 올라간 2.5 차원 형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때 이 패키징 기술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3D로 연결할 수 있는 TSV, 그 인터포저, 이런 subnet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패키징 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멀티피스죠. 제가 얘기하지 않고 삼성전자 전 사장님이셨던 정은승 사장님의 말을 한번 좀 패러프레이징을 하겠습니다. 정은승 사장님께서는 전설이 있어요. 신입사원에서 들어가서 CTO까지 하셨으니까요. 정은승 사장님께서 앞으로 삼성이 갈 길은 두 가지다. 패키징. 이런 식으로 소형화된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전 패키징과에 더 공감을 했죠. 거기에 멋진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럼 이 패키징된 소형화된 시스템을 주동하는 기술이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앞으로 삼성전자의 먹거리는 패키징과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패키징 기술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3차원된 시스템을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파워 소비가,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과장해서 좀 그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로 쌓은 게 되게 두껍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실제로 이 칩과 칩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얇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실제 칩 두께가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쌓게 되면은 이 연결 경로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 컴퓨터 우리 다 남학생들만 계시는데, 자, 컴퓨터 조립해보셨죠? 그죠? 컴퓨터 조립하다 보면은 CPU와 마더보드 사이, 마더보드 위에 이제 CPU와 D램을 이제 꽂잖아요. 거리가 생각보다 길죠. 수 센티미터잖아요.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센티미터, 밀리미터 오더 단위에서 100마이크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소형화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고 연결 경로도 짧아집니다. 연결 경로가 짧아지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화되게 되면은 파워 컨sumption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막 그리면서 3D IC 되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3D IC에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만 해도 이거 TSV 절대 안 될 거다. 그 이유는 비싸.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이렇게 젠슨 왕이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이분들의 주장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실제 이런 식으로 HBM 딱 들고 3차원 반도체 앞으로 써가지고 인공지능 같은 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 젠슨 왕이 그렇게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다 생각하는 분이 이 리사스와 젠슨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고마웠어. 우리 패키지 분야도 중요해지겠다. 이랬는데도 그때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와, 3IC가 왔구나. 하지만 B2B, 기업 간 거래에서는 쓸 거야. 그 이유는 너무 비싸.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그때 저희가 약 10년 전에 저희 HBM을 하나 구하려면 거의 1억까지 들었습니다. 절대 개인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19년도에 다음과 같은 좀 허접해 보이지만 애플 공식 마케팅 이미지 이걸 보고 정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때 이거를 총괄하시던 분이 제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김우평 선배 박사님이셨고 김우평 박사님이 이것까지 하시고 미국삼성 그 부사장으로 옮기셨죠. 패키징 대행으로. 이때 이걸 보고 제가 왜 소름이 돋았느냐. iMac 프로 이것 때문에 HBM이 개인 레벨로 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HBM 두 개만 올려가지고 이제 GPU를 비싼 그래픽 카드를 쓰겠다. 이때 이 iMac Pro의 공식 이미지인데요. 비싸요. 이 당시에 기본가가 7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요즘 iMac Pro 사려면은 기본가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연구용으로 쓸만하게 만드는 2천만 원 정도 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2천만 원이 있으면은 이거 사는 게 아니고 차를 사겠습니다. 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 비싼 iMac Pro를 무조건 써야 되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사진 하시는 분들, 고정하시는 분들, 그죠? 사진 관광은 이거 안 쓰는 분 없죠? 맥북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 음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악 감독들. 무조건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중으로써 가격이 내려올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확신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요즘 맥북 내외로 이 두 개를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좀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그 패키징 기술에 기반해서 만든 3D IC, 3차원 반도체는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다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보면 최근까지는 아니죠. 이제 그 기술의 램버스라는 회사에서 HBM 하나만 써가지고 모바일용으로도 만들겠다라는
라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더 코스트 프렌들리하게 HBM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요즘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그 TSD 이용한 3D IC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 온 패키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칩넷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SoC라고 했어요. 보신 것처럼 또 대표적으로 모바일 LP나 맥북의 M1, M2, M3 칩이 대표적인 SoC입니다. 이 안에 CPU, GPU, 다양한 NPU부터 시작해가지고 컨트롤러 IC가 들어가는 형태가 SoC였는데요. 이 SoC의 문제는 무조건 가장 선단화, 가장 팬시한 IC에 맞춰가지고 공정을 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CPU, GPU 기준이죠. 보시면 여기 DRAM 컨트롤러나 캐시나 좋은 공정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SoC라면은 저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본 얘기를 할게요. 2005년도에 20년 전이죠, 정확하게. 그때 가장 비싼 반도체 공정이 180나노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이 180나노를 당시에 한 번 나갔는데 1.5억 즉 팹리스에다가 가장 좋은 반도체를 한 번 나가기 위해 1.5억 정도가 드는 거거든요. 그때 물가라는 걸 계산해 볼게요. 당시에 지금 30억 하는 음악 아파트가 3억이 났어요. 꽤 비싼 거죠. 지금 물가로 치면 15억 정도 들여가지고 가장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3나노, 5나노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5나노 TSMC에 맡기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추측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계산하면 15억이 딱 났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즘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뭐 파드, 페니스 파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파드, 뭐 큐리우스 AI 이런 데도 1년에 칩을 두 번씩은 나가요. 페니스에서 살아났는데 한 번도 잘 못 나가요. 그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어느 정도 하냐면요. 1,500원. 한 번, 제일 비싼 반도체 막 나가는데 1,500원. 패키징 비용까지 하면 2,500원.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다는 거. 이런 디램 컨트롤러, 캐시 이런 거를 쓰기에 비싼 몸통 쓰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나온 컨셉이 칩넷입니다. 칩을 잘게 쪼개가지고 비싼 친구들은 비싼 거 쓰고 저렴한 거는 저렴한 공정 쓰고 그것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인터포저. 미세 공정이 가능한 패키지에 얹어가지고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꾸미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칩넷, 이 칩을 쏘고 레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믹스앤 매치가 가능한 서킷들이 다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어떤 기업을 다 검색해봐도 자기네들만의 칩넷 아키텍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구글 검색하면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거든요. 구글은 반도체를 어디서 설계하느냐? 구글 클라우드에서 설계합니다. 구글 본사, 삐까번쩍한 데 가면은 저희 엔지니어 못 들어가요. 거기는 구글의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주는 마케팅하는 분들이 앉아있고요. 옆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랑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칩넷 이용한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두려운 사실이 한국이 굉장히 칩넷이 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칩넷을 이용한 커스터머된 반도체를 꾸미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패키징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패키지도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거를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징은 천대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좀 패키징에 문제가 있냐? 회로 설계를 한다. 그럼 전 세계 모든 국룰이 있습니다. 설계는 케이던스에 거추서로 한다라는 국룰이 있어요. 근데 어드밴스 패키지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나오냐? 우리 설계 어려워서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패키지 전용 EDA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막 그때그때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너무 수정도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오고 있고요. 과정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한계에 왔습니다. 점점 더 볼티지는 소비 전력 줄이기 위해 줄어들고 있고 반도체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 마진, 그 설계 마진이 줄어들고 있고요. 기판 수율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열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그 젠슨왕이 들고 나온 이거 HBM이죠. HBM의 CPU. 열이 얼마나 많이 나냐면요. 여기 열하시는 분들의 우스갯소리로 저거 HBM 나는 발열량은 고기가 먹는 불판보다 더 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열 관리 정말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 분량 굉장히 중요하죠. 젠슨왕이 왜 그렇게 행동노자를 괴롭혔냐면요. 자기네들 GPU가 진짜 비싼다. 정말 비싸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HBM 채택해가지고 GPU를 뿌렸는데 혹시라도 삼성의 HBM이 공작을 잘 안 하게 되면은 아까운 자금이 GPU가 죽는 거죠. 근데 진짜 억울하긴 해요. 그 HBM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니네가 갑질을 할까 했는데 잘못하면 그 비싼 GPU 다 날려야 되니까 그렇게 빡빡거려 그겁니다. 점점 더 이런 그 불량 관리
더 중요해지고 있고 패키지가 직면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 되게 복잡하지고 옛날에 제가 HBM 설계했던 이런 일부 신호선입니다. 아까 대역폭을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HBM이 되면은 대역폭이 올라가느냐?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메모리는 32개의 경렬 신호선이 있습니다. 그 동작 속도가 한 8기가까지 올라간 게 우리 요즘 메모리가 8기가까지 올라간 게 메모리고요. 그럼 대역폭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HBM을 이제 실리콘 인터포지에 실행하게 되면은 최대 개수로 4개는 올라가게 되고 HBM의 신호선의 개수는 일반 메모리 32개에서 압도적으로 증가한 1024개입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를 조금 낮춰도 훨씬 큰 대역폭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그 HBM과 패키징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한 번 수정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버벅거리다. 서버도 버벅거리고 한 번 시뮬레이션 하는데 12시 걸리고 그럼 더 이상 이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설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는 제가 좀 더 문제가 있고요. 이따가 데모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패키지에서 전자파 방사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있겠지만 이따 보여드릴 거는 전자파 방사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오늘 목표는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좀 설명드리고 일렉트리컬 디자인 관점에서 패키지의 일부를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EMC, 전자파 기술을 이용한 하드웨어 보안 기술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도 배선, 인터커넥션, 즉 패키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너무 깊지 않게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유리 인터포저 요즘 핫하죠. 이런 거 개발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저희가 인터포저를 실리콘으로 많이 썼어요. 다 아시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실리콘의 문제는 동그랗다 보니까 이게 불균형해가지고 끝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수율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죠. 현재는 HBM 4개 정도 올리고 있고 8개까지는 실리콘 인터포저에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선배 중에 정말 잘 나가셨던 분이 있어요. 구글에 계셨는데 구글에 계시다가 이제 이번에 오픈AI로 오셨거든요. 너무 엄청납니다. 구글이 글쎄 어떤 얘기를 하셨냐? HBM 앞으로 우리 20개 올릴 거예요. 패키지. 그러면은 이 실리콘 웨이퍼 한 장을 HBM으로 더 올려야 돼요. 그냥 이 아까운 실리콘 웨이퍼를 패키지로 쓴다고? 안 되지. 근데 이 오픈AI 가셨더니 더한 얘기를 하세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 하나 패키지 위에 시스템 뿌릴 건데 HBM 40개 올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더 이상 이 실리콘으로 우리 패키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패널 레벨로 큰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매력적인 물질이 유리입니다. 유리 우리 익숙해요. 우리 당연히 이런 데도 쓰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마더보드, FR4 같은 그런 패키지 물질이 70%가 유리예요. 유리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고요. 얇게 분정도 가능한데 굳이 요즘 이렇게 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거 장점은 유리는 완벽한 구조체이기 때문에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없다는 거는 고속 신호를 보내기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도핑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컨덕티비티가 존재하고 컨덕티비티에 의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신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리가 매력적인 게 많기 때문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조제틱이랑 이제 유리 쪽 연구를 했었고요. 작년에 이게 과제가 나와가지고 나는 원년 멤버인데 과제 할 수 있겠다 이러고 유리 패키징 과제 열심히 썼는데 신기하게도 유리 패키징 과제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진 않고요. 삼성이랑 뭘 하려고 지금 포닝이랑 하려고 협력은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유리 구조를 제가 설계한 거를 만들어줄 쪽으로 좀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을 만들었고 설계를 하고 특성 같은 걸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전자파 이용해가지고 뭘 열심히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물질을 좀 비교해보면은 이 해석하는 게 보면 10GHz에서 잘라서 볼까요? 이 마이너스로 크면 클수록 손실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이 가장 도시하기 때문에 신호 손실이 크고 오베닉으로 만들었을 때 퓨어 유리로 만들었을 때 손실이 더 적어지는 것을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기업이랑 협력을 할 때 우리 물질 있으면은 뭐 좀 분석 좀 해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당연히 손실도 뽑아주고 또 가치를 좀 더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노가다를 했습니다. 어떤 노가다냐? 이게 시간 영역에서 얼마나 시간 신호가 잘 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이 다이어그램이라고요. 혹시 디지털 통신을 들었던 분들은 이런 걸 보셨을 수도 있고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슬픈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징이 참 갈 길이 멀어요. 전용 EDA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패키지에 우리가 해석하는 지표들이 패키지 고유 지표가 아니고 남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RF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S2나 S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안테나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손식을 해석하고 있고요. 이 신호가 잘 가는지는 디지털 통신에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건요, 011 디지털 신호들을 다 쪼개가지고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눈처럼 보이는 거고, 이 눈이 크게 떠지면 떠질수록 신호가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굉장히 긴 7cm 정도 되는 신호선 전송속도는 10GBps니까 한 5GHz 정도 되겠죠. 이때 실리콘 눈이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신호가 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고객이 글래스 손으로 점점 더 눈이 크게 떠지니까 이게 또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길이를 줄이고 전송 속도를 확 한번 올려봤더니 실리콘은 약간 떠지긴 한데 떠지긴 하는데 여전히 너무 작습니다. 글래스, 고객이 여전히 둘 다 확보는 되는데 글래스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노가다의 결과를 합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5cm짜리 신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실리콘 오게닉 글래스는 전송 속도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보는 한계입니다. 보시면은 실리콘은 10GBps, 오게닉은 이 정도, 유비는 한 30GB 정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GBps, 앞으로 USB가 이 정도로 빨라질 거예요. 40GBps를 보내고 싶으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얼마나 길이를 가져갈 수 있냐? 보면은 얘는 한 10mm 길어지고 유리로 썼을 때는 약 한 3점 몇 cm 정도 신호선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뭐 물질 회사들이 우리 기판 궁금해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뽑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으로도 한번 비교했는데요. TSD, 열심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사고보고 우겨놓고 진짜 측정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이동 그냥 많이 썼습니다. TSD와 부자텍스가 만들어준 트루 글라스기아 TGB를 한번 주파수 영역에서 손실을 측정했더니 지금 것처럼 유리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손실이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시간 영역에서도 측정해 보니까 왼쪽이 유리, 오른쪽이 이제 실리콘 TSD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리가 훨씬 더 눈이 크게 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섭, 크로스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그 간섭이 많이 나면 날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뭔가 원치 않는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유리가 이것도 역시 더 좋은 것을 측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넘어오는 절대적인 양을 가는데요. 작은 넘어오는 양을 볼테이지 도메인에서 보니까 유리는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이 실리콘인데 실리콘이 주파수 낮은 주파수에서도 높은 주파수에서 전부 다 자금이 많이 넘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너무 패키지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패키지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위에 칩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허접한 실력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회로 설계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LNA랑 이런 거, 필터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위에다 붙였습니다. RF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프론트엔드 모듈을 만들었고 검증까지 했고요. 나름 좀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시에 이제 그 조자택의 라우트마라 교수님과 열심히 유리 패키지를 만들었지만 처음으로 뭔가 칩을 붙여봤던 사례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스펙이 28기가니까 5G용이었고요. 28기가에서 신호 증폭 게인은 28dB 이상, 작은 노이즈 피겨는 6dB 이하로 유지되게 만들었고, 저희가 유리 기반으로도 만들었지만 오게닉으로도 똑같이 설계를 잘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했더니 게인은 34dB 정도로 여유롭게 통과를 했고요. 오게닉으로 만들었을 때 여전히 통과합니다만 29dB 정도 증폭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이즈 피겨 같은 경우는 유리로 만든다는 노이즈 자금 관련된 건데요. 3.7dB 정도 나와가지고 원하는 스펙을 달성했는데 불행하게도 오게닉으로 했더니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노이즈 피겨라는 거는 앞단부터 먹어 들어가는 이제 자금 팩터들을 다 합친 건데요. 처음 만나는 게 회로가 아니고 사실은 대선이에요. 패키지 대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손실을 갖고 있는 이 패키지가 훨씬 더 이 노이즈 관리에서 유리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짧게 제가 실제로 설계했던 그 시스템들의 뭔가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이스피드 시스템 이러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빠르게 동작하는 모든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HDMI, USB 포함되고요. 서데스, 메모리, HDMI도 이쪽에 다 해당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하이스피드 채널, 하이스피드 시스템에는 당연히 신호 손실이 존재합니다.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순서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원래 메모리는 32개였다면 요즘에 HBM 1024개죠. 다음 나오게 될 HBM 4세, HBM 젠4는 이거 2배로 올린 2048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호들이 작은 공간에 붙어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에너지 전달, 즉 크로스톡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요. 이것도 또 통신에서 나온 거죠. ISI라고.
보낸 신호들끼리 서로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금들이 존재하고 저는 항상 파워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신호를 잘 설계를 해도 전원 버튼 눌러야지만 전원이 전달돼야지만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파워도 우리가 회로가 동작을 하면은 자금이 생깁니다. 파워 노이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파워 노이즈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옆에 있는 회로가 흘러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워그라운드 자금도 문제가 많아지게 되고요. 또 재밌는 게 명일명일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바뀝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절대 하드웨어 디자인 안 바꿔주기로 유명한 회사가 테슬라와 아마존입니다. 이 두 회사는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가 설계한 게 다시 리디자인이 아니고 무조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잡히기도 해요. 또 이 영일영일 신호를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영일영일을 보내는 거에 따라서 이 자동, 이 프로스톡도 바뀌게 되고 파워 컨섬션도 바뀌게 돼요. 실제로 전 그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었던 회장까지 하셨죠. 김기남 회장님. 대단한 발명품 중 하나가 이 영일영일 빅코딩입니다. 옛날에 논문 쓰신 게 있어요. 영일영일 이렇게 하면은 자금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엄청난 위대한 논문을 쓰셨고 실제 그걸 데이터버스 인버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모든 메모리 표시는 다 집약돼 있습니다. 이 영일영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 패키지에 영향을 줘요. 이런 다양한 자금들이 만나서 보낸 신호가 깔끔했던 신호가 리시버단으로 오게 되면은 이미 다 갇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금들을 관리를 잘 해야지만 우리가 실제 그 패키지든 디지털 시스템이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거 디스플레이 빼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뭔가 여기 큼직큼직한 굵직한 친구들 보이죠? 당연히 이 굵직한 친구들은 파워 개선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부분이 모바일 API에 해당하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두뇌죠. 여기에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CPU, GPU, 뭐 메모리판 이런 식으로 SOC의 큰 면적 차지하는 친구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 모델과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목표는 뭐였냐면요. 당연히 설계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돈을 아끼는 거였어요. 회사는 당연히 돈 벌려고 있는 조직이죠. 그래서 돈 벌려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커스트 이펙티브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키폰 시스터들을 떼봐, 떼봐가지고 동작 하나 이렇게 보고 최대한 수준으로 떼가지고 동작할 때까지 보고 돈을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캐패시터가 굉장히 비싸요. 이 인베디드 캐패시터 하나하나가 우리 패키지 가격을 50%씩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3개만 샀지만 CPU 쪽 하나, GPU 쪽 하나, 메모리 쪽 하나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뗄 수 있으면 떼자라는 게 당시에 LG전자의 목표였습니다. 요즘 학생분들은 LG가 스마트폰이 있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당시 있었습니다. 이거 열심히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파워 쪽 임피던스를 바라보고 자금을 보는데요. 이때 캐패시터를 뺐더니 임피던스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왜 올라갈까요? 우리 전기회로 때 배웠죠. 임피던스 공식은 J 오메가 시그널 1이 이런 식으로 캐패시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파워 그라운드 개선에 임피던스가 내려가 됩니다. 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임피던스가 올라가니까 앞에 있는 IC에 의해 자금이 조금 더 증가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45mm 이내로 자금을 관리하는 거였는데 빼니까 1mm밖에 증가 안 해요. 여전히 그 디자인 스펙은 만족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떼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수정까지 하고 검증까지 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름 저희 설계 분야 유명한 디자인폰이라는 논문을 이제 써가지고 수상 후보까지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 디자인폰에서 제가 수상 후보 4번 올랐는데 제 선배에 밀려가지고 매번 떨어지다가 같은 분야에 떨어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따 보여드릴 하드웨어 보안 쪽으로 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나름 디자인폰을 쓸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데이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 그 한국 와서는 다양한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 기업, 퍼즐하는 회사랑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SSD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패키지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다양한 걸 고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파즈가 강남구청에 있어요. 옛날 그 퀄컴 코리아 자리에. 그래서 저희 학교랑 가깝다 보니까 제 학생들도 인턴을 보내고 열심히 같이 연구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파즈 그 대표신 그 남희연 박사님께서 정말 저 약간 가슴 뛰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SSD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진짜 복잡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냥 SSD 당연히 다양한 걸 사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부가 같은데요. 이 SSD가 재밌는 게 모든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DDR 들어가고 그리고 랜드 들어가고 서비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이 SSD를 해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다뤄볼 수 있는데 이 남희연 대표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이게 진짜 예상대로 그래서 저도 항상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치면은 유전투프, 즉 기름이 나는 국가랑 똑같다. 반도체.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이 기계알부터 시작해가지고 랜드, 서비스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유일한 한국이에요. 일본만 해도 도시가 넘어갔잖아요. 랜드 거의 안 하거든요. 메모리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막 키옥시아 이런 회사들이 좀 비싸게 팔려고 뭔가 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런 거 메모리 반도체 서비스 잘 하지 못하거든요. 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반도체로 치면 산유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도 같이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랑 이런 거 설계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략 관련된 거를 가지고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침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 우리 레고를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레고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죠? 처음 설명서대로 만들죠. 그 다음에 바꾸신 다음에 또 우리만의 뭔가를 창조하잖아요. 이 침략이 이제 그게 가능해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믹스앤 매치 해가지고 시스템을 꾸릴 수 있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침략 배치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침략 배치 침략 배치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써가지고 만들려고 했고 최근에 논문이 없을때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실제 디자인 그림표는 짧게 말씀드렸고요. 하드웨어 보완했던 연구 설명드리고 비디오 데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보안 그러면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원래 되게 다양한 보안이 있어요. 보안은 보통 4개 보안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레벨, 커널 레벨 뭐 이렇게 있고 가장 아래가 이제 하드웨어 레벨 보안이 되겠는데요. 이 보안이 참 특이한 게 각각 그 시큐리티 레벨이 다른데 아래쪽을 완벽하게 믿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드웨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체 보안 시스템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요즘 하드웨어 그 보안 소사이티에서는 하드웨어를 뭐라고 하면 사실 보안하시는 분들이 하드웨어 제일 우습게 왔거든요. 우리는 소프트웨어, 고객에 약간 이런 느낌이 셨는데 요즘 하드웨어를 굉장히 인정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냐. 하드웨어 is a root of security.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루트가 되는 부분이다. 이 정도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파 방사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그림을 앞에 빼버렸군요. 아까 앞에 가가지고 그림을 하나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옛날 얘기를 해보면은 패키지는 천대가 넘었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한정된 예산이 있으면은 컴퓨터를 맞췄는데 머더보드 비싼 거 쓸래요? CPU 비싼 거 쓸래요? 당연히 CPU죠. 그죠? 우리는 당연히 패키지 쪽에 돈을 쓰기 싫어요. 뒷판에 돈 쓰기 싫어합니다. 머더보드 같은 거. 언제 우리 마더보드 비싼 거 쓰죠? 항상 사놔야 되는 열애인가 서버 정도만 마더보드 비싼 거 쓰죠.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CPU, GPU, 메모리, 파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더보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안하시는 분들도 이 반도체에다가 돈 쓰는 건 좋아하는데 절대 이 마더보드에 돈 쓰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 회로 안에다가 뭔가 보안을 위해 센서 같은 거 진짜 많이 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여기다가 안전하게 해봤자 이 마법들과 무성들이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해요.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요. 전자파 이용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비밀 정보를 캐내는 건데요. 이 전자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브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프로브가 온 거를 감지해가지고 IC를 꺼버리는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실제 애플에서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가지고 애플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는 이런 그 전자파 보안 관련된 것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고속 시스템과 달리 이 보안 회로들을 저속이에요. 고속이면요, 회로 안에서 전류 분포와 패키지와 PCB의 전류 분포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저속이게 되면은 여기서 전류 분포나 PCB에서 전류 분포가 똑같아요. 따라서 되게 웃긴 거죠. 여기다 돈 다 써놓고 보안을 철저하게 했는데 여기 PCB, 마더보드에서 전자파 측정하면은 결국 이 칩 안에 있는 정보를 다 캐낼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저 일본 가기 전에 일본 그 연구실 그 대장이셨던 하야시 교수님이 처음으로 증명을 했고요. 근데 논문 쓴 거 보면은 틀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전자파 패키징을 모르셔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았고 재밌는 연구를 했고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암호를 유추할 수 있냐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암호 알고리즘은 굉장히 유용입니다. 즉, 그 표준이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고, 예를 들어 그 키를, 뭔가 암호를 이용해가지고, 비밀 정보를 프로세싱할 때, 뭐 예를 들어 A를 인크립션했다, B를 인크립션했다, C를 인크립션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회로 안에 몇 개의 그 블럭이, 디지털 블럭이 동작하는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니 설계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반도체가 많이 동작하면 동작할수록 이런 그 전류의 흔들림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우리가 언크립션에 따라서 이 가상적으로 전류 전압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를 측정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둘이 닮아 있다 그러면은 이거 안에 이런 시크릿 키가 사용이 됐구나 이런 거를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눈으로 비교는 안 돼요. 눈으로 비교는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그 어그리먼트가 있는지 찾아내냐면요. 바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선형대수. 선형대수에서 상관관계를 보죠. 눈으로 안 닮아 있는 데이터도 얼마나 수학적으로 닮아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 상관관계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전자파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상관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암호 회로가 있고요. 이 암호 회로는 이제 뭔가 뱅글뱅글 돌아간다. 그래서 뭔가를 플레인텍스트가 제가 진짜 숨기고 싶은 정보라면은 이제 그 시크릿 키를 이용해가지고 인크립션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이터인 사이퍼텍스트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암호 문서. 그 사이퍼텍스트는 다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측정해봤자 이게 인크립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얻어낸 사이퍼텍스트와 전자파로 측정해낸 이 사이퍼텍스트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상관관계 써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닮아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때 제가 이제 키 개수를 합니다. 뭐다 이렇게 개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 피크가 보이게 되면은 이런 시크릿 키가 사용이 됐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스캔한 결과를 좀 더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칩 위에서 측정하던 마더보드 위에서 측정하던 이런 식으로 뭔가 전자파 파형이 나옵니다. 이 전자파 파형을 이제 볼티지로 환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측정 파형이 얻어지게 되고요. 얘를 한번 필터링을 거치게 되고 필터링한 거를 주파수 영역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코릴레이션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코릴레이션 개수가 높으면 이런 식으로 좀 빨갛게 뜰 거고요. 아니면 낮으면 파란색이 뜰 텐데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반도체 시스템 내에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골라가면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암호를 뭔가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FPGA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 검증할 수 있는 보드를 만들었고요. 얘는 좀 누가 봐도 뭔가 되게 테스트 보드 같죠. 이렇게 테스트 핀도 많고 얘는 좀 더 비싼 FPGA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리얼한 프로덕트와 가깝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FPGA에다가 암호문을 실장해가지고 이제 암호가 돌아가고 있을 때 다양한 위치에서 전자파 측정해서 이걸로 암호가 유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평가를 해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위에서 측정한 거고 이게 이제 마더보드 PCB 아래에서 측정한 건데요. 당연히 이거 FPGA 칩 위에서는 전자파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근데 보신 것처럼 칩 위보다 어디가 더 위험하죠? 보신 것처럼 마더보드, 이쪽 PCB, 배선 이 훨씬 더 전자파 방사를 많이 하고 그 방사에 의해 정보가 유출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백사이드, 뒷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높이 나오는 쪽에서 한번 뭔가 분석을 해봤고 위에는 전기장 측정한 거, 아래는 자기장을 측정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6가지 암호가 다 유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출된 암호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프로필을 비교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밀 정보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호 유출하는 것을 한번 보여줬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벨기에에 날아갔습니다. 벨기에 KU 루벤 대학교에 잉그리드 버거워즈라고 엄청난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업적이 무엇이냐 이런 암호 회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인베디드 시스템의 창시자입니다. 그 앞에서 제가 이런 보안 결과를 발표했더니 패키지 레벨 전자파 보안 발표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보안 쪽은 당연히 공격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방어자 입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 배선이 어디 위치인지를 알지 않느냐. 네가 파워 배선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고 이거를 측정하면은 암호가 다 유출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건 너처럼 설계 패턴을 알고 있는 디자이너만 가능할 텐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네가 만든 이런 식으로 전자파 측정 배선에서 전자파 측정에서 암호를 캐내는 방법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생각해도 대답을 잘한 거. 나 할 수 있다. 왜? 나는 패키징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캐패시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캐패시터는 자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 건물이나 도시로 치면 물탱크 여기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데서 빼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은 우리 상수원에서 물 끌어올 수 없잖아요, 매일. 그래서 점점 더 가까운 데서 끌어오려고 노력하죠. 이 건물에 물이 다 쓰게 되면은 그 다음 어디서 끌어오죠? 우리 학교 가까운, 시립대 가까운 장안평 쪽에 물 재생센터 있거든요. 거기서 끌어오고 거기도 다 물을 쓸 리는 없겠지만 그 거기서 떨어지면은 어디서 가져오죠? 중원물을 오는 겁니다. 이 캐패시터는 그런 식으로 전압을 저장하는 탱크 역할을 하면서 자금을 줄여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가까이 붙이면 붙일수록 커집니다. 우리 물탱크를 건물 위에다 달아야 좋지 멀리 떨어진 데 잡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캐패시터 가까이 붙이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컴퓨터 조립할 때 한번 보세요. 보면은 CPU 붙이는 면 쪽에 뒤쪽에 엄청나게 많은 캐패시터가 붙어 있어요. 이 캐패시터를 옆에다 붙이게 되면요. 이 마더보드 옆을 이용해가지고 옆에다 붙이게 되면은 오더가 11cm.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 마더보드 생각보다 되게 두껍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더보드 뒤쪽을 이용해가지고 비아 이용해서 붙여주게 되면은 거리가 기껏해봐야 몇백 마이크론. 무조건 가까이 붙이는 게 좋아요. 자, 어디서 공격을 해야, 어디서 전력발을 측정해야 되느냐? 저는 이 캐패시터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컴퓨터, 마더보드 기준으로 CPU 어딘가에 그 안에 그 암호 회로가 들어있을 텐데 그 암호 회로와 적어도 한 개는 캐패시터가 붙어 있을 거다. 왜?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는지 힌트가 내려오 나옵니다. 어디다? 백사이드. 그 IC의 백사이드 PC 그 캐패시터에서 측정을 하면은 공격이 성공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 캐패시터는 우리 반도체 시스템에 필수적이고 하지만 보안 입장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힌트를 줄 것 같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돌아가서 연구를 했고 나중에 발표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설계한 마더보드 뒤쪽이에요. 그 보안 평가 모듈의 뒤쪽이고 여기서 전자 그 특정 필터 주파수를 거치고 전기장, 자기장이 세게 나오는 걸 봤더니 특정에서 되게 세게 나와요. 이 대역이보다 암호 회로가 동작하는 대역이거든요. 오버를 알아가지고 이 캐패시터 여기는 세게 나오고 여기는 약하게 나오는 쪽이거든요. 측정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게 강하게 내뿜 전자파를 내뿜는 길에서 보니까 11번 사이클이 돌고 꺼졌어요. 우리 반도체 시스템에서 11번 돌고 꺼지는 회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AS. 무엇이냐? 암호 회로. 그래서 무조건 이 캐패시터가 우리 암호 회로와 암호 코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고, 여기서 아까처럼 상관관계 비교해가지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암호 웨어 사이트가 위치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될 거다 그랬고, 이거를 논문을 썼고요. 논문 쓸 때 제가 끝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전자파 감사에 대한 정보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러 가지 기술을 제안해서 그중 하나가 김혁 교수님 하시는 잉크젯 이용해서 쉴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마무리했더니 후지필름에서 찾아왔어요. 결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또 어디다 제가 주목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이 FPGA 있고 FPGA 패키지 있잖아요. 그죠? FPGA 패키지인데 이 중 어딘가는 또 이 캐패시터 어딘가는 암호 회로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검증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패키지 디캡에서 측정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암호가 다 유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논문을 썼더니 이제 후지필름 일본 본사 말고요. 미국지사에서 이 논문을 찾아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쉴딩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뭔가 다이렉트리 같은 거 한번 깔아야 되고 이제 잉크젯을 이용해가지고 그 약간 실버 파티클이 들어있는 그런 그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해가지고 쉴딩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한테 처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되는 캐패시터만 해줄게. 제가 바이오키링 장난 아니야. 그렇게 거기만 부분적으로 쉴딩하는 거는 어디가 문제돼 있다고 알려주는 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링크젯 이용하는 이게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떼지지가 않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뭔가 억세서빌리티를 막는 완벽한 보안 대책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궁금해가지고 당신들 이거 FPGA나 칩도 패키지 된 거 바꿔온 거 쉴딩할 수 있어? 그럼 그래야 좋을 텐데 전 도전해보겠다 하더라고요.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IC 사이드 3명과 백 사이드를 이런 식으로 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원래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하면은 11사이클 돌고 꺼지는 게 보였죠. 이러면 클락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실딩을 딱 했더니 이런 식으로 피크가 싹 다 사라지는 것을 삽입돼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확인을 했더니 뭔가 다 유출이 되던 게 이런 식으로 쉴딩을 하고 나니까 하나도 유출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징 기술, 전자파 기술, 그리고 재료 기술 이용해가지고 진정한 멀티피스크 연구를 한번 했고요. 다음엔 좀 재밌게 하기 위해 그 데모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하드웨어 트로jan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트로의 목록처럼 몰래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고 가장 이거를 두려워하는 회사가 보통 어떤 회사냐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원치 않은 회로가 악성 회로가 들어가가지고 공정 정보를 유출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블룸버그에서 크게 때렸어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악성 회로, 하드웨어 트로잔 우리가 조그맣게 집어넣어가지고 미국 정보를 해킹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재밌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이런 연구를 조금 한번 했고요. 저는 어떤 걸 타겟을 했냐? 이제 옆방에서 컴퓨터를 훔쳐보기 위해 뭔가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드웨어 트로jan을 어디다 삽입했냐? 케이블 안쪽, 여기가 페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페라이트가 뭐다? 전자파 막아주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페라이트 뜯어본 적 없죠? 뜯어볼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뜯어보고 이러고 맨날 이런 거 전자파 표준한 거 있어가지고 요게 아이디어였어요. 이걸 뜯어보는 사람 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트로jan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트로jan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트랜지스터 한 개. 트랜지스터 한 개를 이런 식으로 잘 연결을 했습니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평소에는 아무 역할을 잠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게이트 임피던스와 맞는 신호를 만나게 되면 이게 켜져요. 게이트 임피던스와 만나는 신호가 주입이 되면 전자파적으로 주입이 되면 이게 켜지고 그러면 새로운 길이 이제 보통되겠죠. 그 길을 통해서 내부 그 케이블 안에와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를 통신할 때 나오는 신호가 모듈레이션 될 거고 그 모듈레이션 된 그 신호가 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뿜어져 나옵니다. 그걸 측정해가지고 한번 화면을 훔쳐보겠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A부터 G까지 다 있는 왜냐하면 뭔가 화면을 훔쳐볼 때 다 보여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 있는 단어를 택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격자 문제로 잘 보이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옆방석 훑어보는 환경을 타겟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라이트 안에 숨길 거고 페라이트가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건 제 일본 옛날 실험실입니다. 저와 하하시로스님 운영하는 곳이었고 옆방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자판 다 투가 되니까요. 그래서 옆방에서 이렇게 공격자가 뭔가 VIP를 보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선을 쏴주는 안테나고 하나는 받는 안테나고요. 평소에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유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게이트 임피던스와 맞는 신호를 주입을 하면은 트랜지스터가 켜지게 되고 뿜어내겠죠. 아까 저 화면이 그대로 복원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를 템페스트라고 하는데 연세대 육중원 교수님이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실제 육중원 교수님도 이 연세대 육 교수님도 나이스 이 하야시 교수님과 협업을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꺼버리면은 이제 신호를 끄면은 다시 잠자기 때문에 절대 걸리지 않는 뭔가 하드웨어 트로jan을 만들어가지고 데모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패키지 분야가 넓어요. 이런 식으로 보안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결론 메시지 내면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패키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950년대는 트랜지스터가 있기도 전부터 있기도 전에 이 패키징 기술은 무엇이었냐? 연결하는 기술은 패키징이었는데 어떤 거였었냐? 이런 워치 어셈블리, 이런 시계 조립하는 거가 대표적인 패키징 기술이었습니다. 실제로 패키징 유명한 기업 M4 있잖아요. M4 저희 학교 옆에 있었어요. 홍수동. 원래 이름이 아남전자였어요. 그 아남전자가 무엇하는 거냐? 시계 만드는 회사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 최빈민국이었잖아요. 가장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시계를 조립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미국에 넘어갔다 다시 왔다 갔다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와치 어셈블리가 저는 이런 패키징 기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뭔가 도시처럼 보이죠. 이거 마더보드입니다. 마더보드 흑백으로 찍으면 이렇게 그럴하게 생겼어요. 이게 80년대 이제 퍼스널 PC 시대가 오면서 이런 패키징이 마이크로 전자회로처럼 전기회로에서 전자회로 가는 것처럼 마이크로 패키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모바일 시대가 옴으로써 저희 패키징 기술이 되게 고도화됐습니다. AT 같은 기술도. 다음은 무엇이냐? 인공지능 시대 이러면 좀 좁은 것 같고요. 그럼 모빌리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빌리티 시대에 AI도 들어가고 엣지 컴퓨팅도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연결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지 없어지진 않아요. 따라서 뭔가를 연결하는 이 패키징 기술은 계속 진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나모리 카즈. 이분이 누구냐? 일본 경영의 신이었어요. 작년에 들어왔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큐세라 만든. 큐세라가 어떤 회사였냐? 포토세라믹이어가지고 캐패시터 만드는 회사였고요. 이 캐패시터 하나로 전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승려가 됐어요.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절에 속세를 떠났는데 일본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살려주세요. 이때 대표적으로 파산했던 회사가 저편 에어라인인데 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이미나 명성, 경영의 신으로 유명하고 은퇴했는데 망할 것 같은 회사에 가가지고 보통 안 하잖아요. 이분도 다 거절을 했는데 잘 오퍼를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어요. 그 이유가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고 이걸 국민의 발휘되는 교통수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자. 이때 그래서 경영 철학, 아메바 경영이라는 철학 만드시고 구조조정은 무조건 아프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세우셨고 또 어떤 철학을 세우셨냐? 성과가 잘 난다고 승진을 시키지 않다. 성과는 도움으로 나옵니다. 승진은 포텐셜로 나온다. 라는 철학을 만드시고 성공적으로 잘까지 살려내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이나고리 카즈오가 어떤 분이냐면요. 무장춘 박사님이시죠. 그럼 시험 수방 무장춘 박사님의 넷째 사위. 무장춘 박사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이거든요. 무장춘 박사님이 혼혈이에요. 일본인 혼혈이고 무장춘 박사님 아버지가 무공선이라고 김구 선생님이 살해해야 되는 최고의 전범이었어요. 일본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도 보내가지고 살해를 했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국가에 아무리 배신자라 해도 살해당하면 묘하겠죠, 기분이. 일본에서 온갖 차별과 차별을 다 받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되게 성공을 하셨죠. 시험 수박 그거는 원래는 본인이 하신 게 아니에요. 홍보하려고 한 거고 더한 거였어요. 지도 교수님 걸 갖고 온 거고 무장춘 박사는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쌀, 제주도 감귤 맥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이런 이나무리 카즈오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참고로 학교에서 수업할 때 특히 반도체 수업을 하면 매시간 약간 이런 인물 탐구를 합니다. 다양한 탐구를 노력하려고 했고 오늘 이분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볼까요? 뭔가 캐패시터 하나 가지고 대기업을 만드는 분이잖아요. 이 캐패시터가 안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보시면 종합반도체에서 IDM 있고 뺨리스, 파운드리가 있는데 그 어떤 회사도 이 캐패시터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뷰키싱 기술은 소자부터 다양하게 다 들어가는 중요한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드리고요. 되게 많이 들어가요. 어떤 과제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국방 과제, 미사일만. 그럼 미사일은 무조건 두 번 터져야 된다. 처음 터져서 외벽을 공격하고 탱크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공격해야지만 이펙티브하고요. 얼마 전에 이란 때렸죠, 미국이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가 지상에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뭔가 더 뚫고 들어가가지고 버틴 다음에 터져야 돼요. 뭔가 그 시간차를 두고 터진다는 거는 기기차가 존재하거든요. 그 시간차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게 기기로 만드는 거예요. 기기차에서 전 거고 기기차는 뭐로 만들죠? 패키지, PC, 배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미사일 과제 할 때, 설계할 때 되게 재밌었고 평소에 제가 만드는 뭐 PCB나 패키지는 하이시스요. 500명. 오랫동안 쓰는 거잖아요. 우리 컴퓨터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미사일은 한 번 터트리고 두 번 노래하고 끝내잖아요. 그거 하는 건데도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되게 재밌겠습니다. 그 당연히 이런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이런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패키징 기술은 더 많이 사용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멀티피직스가 돼야 되는데 되게 아쉬워요. 조재택 패키징 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도 되게 다양한 분야로 하고 프로젝트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패키징 하시는 분들 보면 다 흩어져 있어요. 재료 하시는 분들, 재료하는 기계, 열, 저파, 그처럼 전기적인 분들이 다 파편처럼 흩어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 가거나 기업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걸로 항상 판매 진행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학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질문들 들어오는 동안에 온라인에서 질문하실 분들은 손 흔들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하기.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인터포즈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슬리콘하고 글래스하고 유기를 비교할 때 뭔가 이게 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그 세 개가 마치 재료적인 관점에서 둥치인 것처럼 쓰이는데 그렇지가 않다. 실리콘하고 글라스는 화학식이 나오는 한 가지 소재인데 물론 조성비 같은 거 바꿀 수 그렇죠. 있겠지만 유기는 무기, 유기 이런 식으로 아예 재료의 클래스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유기 인터포저 비교를 아까 하셔가지고 아이 다이어그램 보여주신 거 네. 보면 저기 어떤 PI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또 물성이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 유기가 뭐 저는 이제 글래스도 시작을 하고 있긴 한데 글래스에 비해 유기가 더 물성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특히 노이즈 레벨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어떤 유기를 쓴 것이고 이게 유기 중에 글래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은 없을지.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저는 사실은 이때 썼던 이 타겟했던 이 오르가닉 매테리얼은 저희 그 스마트폰이나 마더보드 들어가는 그 쓰는 물질을 실제 타겟을 해가지고 봤었고요. 근데 이게 인터포저로 쓰이려면은 미세 공정이 가능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이 지금까지 쓴 게 되게 얇게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유리도 그렇고 오베이도 그렇고 이게 인터포저로 뛰어나게 쓰이려면은 랑 비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기서 그냥 PI 형용 PI를 써서 네. 당연히 뭔가 유리보다 좋은 물질 쓰면 더 잘 나오죠. 근데 여기는 안 보여드렸지만 이 실리콘 대비 유리가 신호는 잘 나가는 파워는 진짜 불리합니다. 따라서 신호적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오게닉을 만드셨다. 그 말은 파워 자금이 떴거나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역으로 안 좋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 질문 사실은 파워 인테그리티 아, 네. 질문이라고 했는데 네. 신호랑 전력 무결성 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파워 인테그리티 관점에서의 그 유기나 뭐 글라스 저는 주로 유기를 지금 과제에서 하고 있으니까 장점을 어떻게 찾아야 돼서 네. 그런 것들은 없을지 그게 또 중요해지는 응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 인터포저의 응용 중에 뭐 주로 지금 다 HBM 얘기하지만 사실 유기가 그 HBM 들어갈 거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뭔가로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삼성 만나봐도 뉴스 보면 우리 안쓸 거다 얘기 나오잖아요. 네. 다 싫어. 안 쓰고 싶어.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그 제가 약간 그 삼성과 세미나 할 때 그 삼성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우리 설계 잘 하잖아요. 네. 잘 하려고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대충 쓰려고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유리에도 이런 뭐 유리든 유기든 문제가 있어도 설계 잘 하고 뭐 자금 잡고 하면은 생각보다 실리콘은 차이 안 나요. 따라서 기회는 분명히 많을 거고 실리콘은 무조건 대체될 거예요. 왜냐면 그 기판 사이즈의 한계 때문에. 근데 많은 회사 삼성 뭐 대덕전자 이런 데도 유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사실 그게 유리가 아니고 오게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더 익숙한 거지. 프로세스 블릭스 유리는 굉장히 유리 자체는 되게 강해요. 하지만 디펙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비하 쏟는다는 게 결국 디펙 연거기 때문에 나중에 대면적 디펙 만들었는데 HBM 열난다. 뭐 엊그제 생각보다 잘못하면 깨지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리의 포텐셜은 많지만 그게 아닌 다른 것 쪽으로 가려고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고 그 타겟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라믹 혹은 그 고객 사실 이미 PCB 기판이 FRP니까 플라스틱이죠. 오게님이죠. 만드는 공정들을 이해할 수 많이 다뤘고 할 텐데 근데 이제 파워 인테그리티가 중요해지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특별히 있을까요? 파워는 앞으로 모든 거에서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 HBM 얘기 나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신호선이 많기 때문에 크로스톡이 나쁠 거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솔직히 크로스톡이 하나 없어. 그 정도 디멘전에서는 생각보다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요즘 침략해 가면서 크로스톡 문제가 되겠다 이러는데 HBM에서 가장 컸던 문제가 파워에 대한 잡음이 진짜 컸었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 코딩 이용해가지고 잡음 줄이는 크로스톡 줄이는 DBI 코딩으로 크로스톡 줄이기 위해 나온 건데 진짜 재밌는 게 HBM에서 그 크로스톡 줄이기 위해서는 파워 노이즈가 더 줄어가지고 좋네? 앞으로 DBI는 파워 잡음 줄이기 위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HBM에서 파워 진짜 중요해졌고요. 파워 인테그리티. 특히 침략 가면은 아예 스펙의 파워 잡음 얼마까지 관리를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파워 인테그리티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떤 뭐 기계적인 뭐 화학적인 물성 때문에 유기가 향후에 많이 쓰인다고 했을 때 특별히 걔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러니까 파워 인테그리티 관점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도메인이나 섹터나 아니면 응용처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거 생각은 안 하는데 만일 그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좀 가깝게 잘 갖출 수 있고 아니면 뭐 인베디드 캡을 잘 만들 수 있고 그게 유리에서 있다, 그 오게닉에서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파워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동소자 만드는 게 사실 만만치 않아.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게 또 똑같아요. 위에다가 스폰소자 넣으려면 네. 파서 넣어야 되거든요. 깨지고 네. 퀄리티 만들기 쉽지 않아요. 캡은 넣는데 그 L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 계속. L은 근데 거기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인텔도 보면은 그 IBR이라 불러가지고 인덕터 관련 성분 밑으로 빼거든요. 그리고 인덕터 밑으로 그렇죠. 빼거나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인덕터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었더니 자본만 야기시키고 뭐 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인덕터는 캡만. 네, 캡이 더 좋습니다. 그것도 또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PID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바꿔줘 하면 넣을지 한국 회사도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분이. 같이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이드드리고 좋습니다. 그럴 때 특히나 파워 인터미티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네. 예상되는 많은 이슈들을 선점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실리콘 기반은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우선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22페이지 보시면, 네. 제가 RF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프리퀀시가 증가하면은 S 파라미터가 감소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말씀드리면은 그 손실에는 이야기하는 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체 손실이 있고 다이렉트릭 손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이렉트릭 그 손실이 증가해가지고 그 자본 그 손실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의 손실이라는 건 결국 그 폴라리제이션의 릴렉세이션 타임하고 연결이 되니까 하이프리퀀시라는 거는 그만큼 AC에서 그 다이폴 트랜지션이 빨리 돼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전자계약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스 유스 모소티 교수 찾아보면 거기서부터 EM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남자자 가르쳤었는데 나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하드웨어 시큐리티 연구하셨던 거에서 네. 이제 그 쉴링을 해가지고 네. 그 받겠다고 그 후지필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쉴링을 하면은 그리고 안에 뭐 발열이나 이런 그런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생기죠. 그 당연히 발열 문제는 생기는데 우리 설계나 뭐 이거에 항상 뭐든 그냥 모든 걸 만족해 줄 수 있는 설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식으로 칩을 넣는 거는 그 조금 무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딘가 서멀 비하나 이런 거 이거 빼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멀 이슈는 분명히 생깁니다. 온라인 지금 들어있네.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채팅창에도 써주셔도 저희가 질문 한 번 더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 예. 궁금하시면. 한 두 가지 정도 봤죠. 시간을 갖고. 물론 그렇다면 제가 하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따가 이나무리 카스로도 한번 찾아보시고 오장춘 박사님도 찾아보시고 플러스 그 이은태 사장님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은태 사장님이 지금 LX 세미콘 계신데요. 진짜 멋진 분이셨고 우리 반도체 패키지 되게 많이 이끄셨던 분이거든요. 삼성 전기의 주가를 쫙 끌어올리시고 주식하신 분이고 그 후임을 지목하셨죠. 경계 전 삼성전자 CEO죠. 또 변기현 CEO도 원래는 삼성 전기에 계시다가 전자에 있다가 전기 있다가 전자로 오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좀 패키징 쪽에 그 되게 멋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잘 기억 못하시겠다고 PPT를 드리긴 하겠지만 뭔가 이나모리 카소 되게 괜찮은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거랑 아까 말씀드린 이윤태 사장님. 실제 이윤태 사장님도 경영 철학을 어디서 배웠다? 이나모리 카소에서 배웠다라고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카이스트에서 박사하셨네요. 네, 그 경동민 교수님 제자시죠. 그죠? 늦게 하시겠는데 박은철 교수님이랑 더 친하게 지내요. 네. 정말 멋있던 게 제가
프레시 닥터 때 그 이인태 사장님 앞에 세미나를 왔거든요. 근데 보통 그 바쁘신 기업 총수가 이 말 했어요. 위에 밑에 후배가 왔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다 들어왔어. 퇴근밖에 안 된다면서 세미나 다 들어주시고 지휘분석도 하고 책도 주시고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나름 한국 반도체 영웅 중 한 명이니까 그 이인태 사장님 그리고 아까 그 패키지 하고 그 구동시키는 그 소프트웨어다 이거 말씀드린 그 정원승 사장님 한번 기회 되면 해보시고 정원승 사장님은 삼성 고문으로 계속 퇴근을 퇴직하시고 외부에서 세미나 진짜 많이 하십니다. 혹시라도 그 정원승 사장님 그 뭔가 퍽이 있다 무조건 한번 가슴 그 사나이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연설을 하십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질문 온라인 업로드가 안 됐고 나서 온라인도 따로 없고 이거는 질문 지금 루크를 꺼줘. 제가 녹화 중지하겠습니다. 아, 예, 그거. 이거 나가면 바로 근데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네네 있으니까. 녹화 그럼 온라인은 질문이 없으니까 온라인에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